흑역사도 역사다.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 내전만큼 잔혹한 전쟁이 없는데 이런 내전이 더군다나 강대국이 개입한 전면전 형태였거든요. 단 한 번도 미 해병대가 겪어보지 못한 전투라는 거예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스탈린도 했지만 그때 바로 이제 공산화된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은 한반도를 차지할 수 있든지 이 전쟁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6.25 전쟁을 알아야 될 것이고. 책 속의 숨은 진짜 이야기로 북적이는 시간, 북적북적의 KBSN 최산 PD입니다. 76년째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포성은 멈췄지만 평화협정은 맺어지지 못한 전쟁, 바로 6.25 전쟁입니다. 오늘은 세 권의 책을 통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6.25 전쟁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 시선으로 짚어보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데없이 센터에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 직업은 역사학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 레프트 윙. 네, 저는 샤르의 군사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먼저 6.25 전쟁을 살아낸 인물에 먼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는 않았지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온몸으로 버티며 묵묵히 삶을 지켜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평범한 이들의 서글프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고스란히 꺼내준 작품이죠. 박완서 작가님의 자전적 소설 그만턴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입니다. 이 작품은 박완서 작가님이 오직 본인의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쓰신 실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6.25에 대한 방대한 역사적 기록을 두고도 이러한 개인의 사적인 고백이 담긴 문학을 찾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교수님 혹시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예, 제가 역사학자인데요. 역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사료가 원래 그 정부 공문서, 그러니까 외교문서라든지 뭐 통계수치라든지 국가기관이 간행한 그런 문서인데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표현돼 있어야지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 그 시대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간의 희노애락이 드러나 있는 1차 사료가 역시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그만턴 시간은 누가 먹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식의 회고록의 성격을 담고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물론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허구가 들어가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뭐 사료 비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는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문학 기록이라도 역사 1차 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어떤 대상이 박완서 작가님의 그만턴 시간은 누가 먹었을까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투에서 당시의 작전이 어떻게 전개됐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포로를 잡거나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기록을 남겼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6.25 때 초반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산군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 국군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공포가 퍼졌습니다. 북한군의 포로를 잡고 나서 그 북한군 포로가 썼던 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얘네도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이게 그 어떤 전투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고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완서 작가님 같은 이런 분이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쓴 게 소설이라기보다는 전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었구나라는 걸 역시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는데 근데 이게 박완서 작가님이 무려 3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으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예, 사실 그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애달픈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억울하다고 아니면 화가 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고통의 강도가 클수록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치 독일 점령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했고 아우슈비츠 같은 이 수용소에 갇혀서 대부분 죽고 아니면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나는데 이런 식의 아우슈비츠 생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사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강제 수용소에서 당했던 기억을 말하려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이 떠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은 안전하다고 해도 예전에 위험한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나치 파시스트에게 당했던 기억이 생각나면서 견디지 못한 고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다가 한 15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경험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 6.25 전쟁 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도 20년,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그런 자신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PTSD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 그렇죠, 개념도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상실감의 크기가 예. 지나치게 커버리면 예.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게 그렇죠. 아닐까, 사람이. 맞습니다. 예. 예, 예.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소설 속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빠가 이제 의용군으로 끌려가시고 네. 평범한 가족이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6.25 전쟁이 이토록 민간인 사회를 완벽하게 파괴했던 군사적 특징은 무엇이고 최근 현대전의 피해 양상과도 어떤 차이가 있거나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이제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전쟁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을 근본부터 파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참혹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내전이에요. 그렇죠. 6.25 전쟁은 전형적인 내전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고 있죠. 네. 이 내전만큼 잔혹한 전쟁이 없는데 이런 내전이 더군다나 강대국이 개입한 전면전 형태였거든요. 이런 전쟁에서 참혹함이 훨씬 배가 됩니다. 더군다나 어느 한쪽이 초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사적 특징 6.25는 좀 민간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진짜 백척간도 있었던 전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대전의 피해 양상과 비교해달라. 저는 전쟁이라는 걸 과연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지금도 뭐 드론이 하니까 뭐 대신 뭐 기계가 대신 전쟁한다.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은 전쟁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데 그것이 같은 민족끼리의 내전이었다. 전 여기에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자님께 좀 이어서 질문을 네. 드리면 이런 저희의 그런 아픔을 잘 담아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전쟁을 기록하는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전쟁이 일단 방송까지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어느덧 그런 세대가 와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1991년에 걸프전부터 전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네. 그런 시대를 맞이했었고 2022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전란에 휩싸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근데 이 지점에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전쟁이 있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항상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고 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디어가 송출해주는 그 전쟁에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록은 잘 되고 있거든요. 기록은 잘 되고 있는데 이 기록의 이면에 진짜 인간의 본성이 얼만큼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전쟁의 본질을 여과 없이 전달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전쟁이라는 건 너무나 큰 흑역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역사도 역사다.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거는 시청자 개개인이 생각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진실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참 무뎌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장의 판도를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함께 펼쳐볼 책은요. 미국 최고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헬버스템이 남긴 마지막 역작 콜디스트 윈터입니다. 저자인 헬버스템은 6.25 전쟁을 두고 아주 흥미로운 정의를 내렸는데 바로 양측 모두의 계산 착오가 낳은 독특한 전쟁이다. 두 분이 보시기엔 6.25 전쟁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비극적이었던 오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역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전쟁 영웅 맥하더 장군이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당연히 중공이 위기감을 느끼고 파병을 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어떤 판단 착오가 결국은 이 6.25 전쟁의 가장 큰 어떤 분수령이자 흑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자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한 300% 동의할 것 같은데 물론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성공시켜서 영웅으로 등극을 했지만 결국엔 그러면서 자신의 군대를 둘로 나눠버리거든요. 물론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지만 이걸 군대를 둘로 나눴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둘로 나눈 것이 결국엔 굉장히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맥하더 장군이 했던 그런 실수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확신이 너무 지나칠 때 생긴 듯 합니다. 비슷한 예로 1950년에 맥하더 장군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로부터 9년 전에 1941년이죠. 스탈린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첩보와 정보가 들어오는데도 히틀러는 양면 전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영국을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확신이 소비에트 연방이 처음에 당했던 그 엄청난 피해의 대부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1941년에 스탈린, 그리고 1950년 말에 맥하더가 어떤 비슷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결과 이제 맥어더 장군이 오판이라고 말씀하셨던 북진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하는 6.25 전쟁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전투가 터집니다. 바로 장진호 전투인데 이 책에서 정말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전투기도 하더라고요. 미 해병대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어야 했던 이 군사적 상황과 이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대가 겪은 가장 최악의 전투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인 철수 작전 중에 입니다. 단 한 번도 미 해병대가 겪어보지 못한 전투란 거예요.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병대는 태평양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태평양 전선 어떤데요? 열대잖아요. 네. 더운 데잖아요. 이런 데서 싸웠거든요. 정반대네. 한 번도 이런 혹한에 싸우지 못했고 나 추운 동네에서 왔으니까 나 뭐 겨울 뭐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군이 이 전까지 내내 싸웠던 데가 대한민국의 여름하고 가을 날씨입니다. 여기에 적응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11월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개막온. 그때 당시의 추위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스탈린그라드나 러시아 전선보다 훨씬 추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미 해병대는 진퇴양난에 빠지죠. 더군다나 퇴로까지 중공단을 마쳤으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미 해병대가 고생을 했냐면 몰핀 앰플이 있잖아요. 네. 주사. 이게 얼어요. 그래서 이게 얼면 안 되니까 위생병들이 자기 입안에 넣고 있었어요. 수혈용 혈액도 얼면 안 되니까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에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혹한에서 뭘 잘못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는데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뭘 먹었잖아요. 뭘 먹으면 사람이라는 게 사실 용변을 봐야 되는데 네. 이거 하시다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 과정이 끔찍했었어요. 굉장히 끔찍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소총이나 기관총은 한 40분에 한 번 정도 한 발씩 쏴야지 이게 얼어붙지가 않습니다. 전차도 있었거든요. 전차도 2시간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못 지키니까 팬에다가 엔진을 넣고서 거기다 불을 붙인 다음에 전차 밑에 넣어서 그거 엔진을 녹여야 돼요. 이런 걸 했었어야 되거든요. 반면 중공군 입장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해병사단을 격파하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포로를 잡는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00명 단위 이상의 포로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어요? 아니죠. 협상을 하면서 그 포로들을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공산진영 측의 협상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미 해병대가 필사적인 투혼을 발휘해서 빠져나오죠. 미 해병대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록 승리는 아니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군사 작전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 미 해병대 전체가 잡혔다. 전쟁은 자유진영한테 유리하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6.25 전쟁을 바라볼 마지막 시선인 거대한 역사의 뼈대를 짚어보는 배경의 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6.25 전쟁은 한반도 안에서만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들의 국익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국제정이었는데 전 세계 기밀문서와 사료를 집대성해 이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입체적으로 복원해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인데요. 책을 보면 이 6.25 전쟁은 단순히 남북의 충돌이 아니라 미국, 소련, 중국이 얽힌 거대한 동북아시아 전쟁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교수님 혹시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50년 당시에 이 남침을 모의하고 승인했던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세 사람은 각각 어떤 셈법을 품고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소련부터 생각을 하자면요. 당시 소련을 통치하고 있던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보다는 유럽을 더 중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소련의 안보가 지켜져야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949년에 김일성이 계속 스탈린을 찾아와서 한반도를 남침하겠다. 무력으로 한반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전쟁을 승인해달라고 하죠. 그때 스탈린은 사실은 계속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서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1949년 말 1950년에 뜻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탈린이 생각을 해보니까 김일성의 생각에 약간 설득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가 아시아에서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모든 전력이 동북아시아에 쏠리게 되니까 유럽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소련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원래 그 김일성이 설명한 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스탈린도 했지만 설령 개입을 하더라도 그때 바로 이제 공산화된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은 소련은 피를 흘리지 않고 한반도를 차지할 수 있든지 아니면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에게도 똑같은 출혈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탈린이 정말로 뭐랄까 좋게 말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상당히 그 냉소적인 남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이 공산주의 진영의 최고 수장인 우두머리인 스탈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 너희가 들어가서 그걸 막아라. 너희들이 군사력을 투입해서 미국과 싸우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그것이 고심스러운 결정이었는데 스탈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 이제 첨언을 한다면 마오쩌둥은 확실하게 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그 15 전투기였어요. 1949년에 중공이 한번 대만을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네. 상륙작전을 했어요. 금문도 쪽에서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때 온판 깨졌어요. 온판 깨지고 나왔고 온판 깨지고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미칠함대가 왔었거든요. 그때 저 미국의 항공모함에 우리가 대항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마오쩌둥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항하기 위해선 우리가 소련의 최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6.25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사망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10만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 10만 단위로 뭘 얻으려고 했냐? 최첨단 무기였어요. 바꿔 말하면 뭐냐? 최첨단 무기를 얻기 위해선 10몇만 명쯤 충분히 우리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때 짜인 국제 질서와 동맹 구조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관련한 위기 같은 이런 일촉즉발의 글로벌 안보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6.25 전쟁사가 저희 한국 국방 전략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자님? 사실 6.25 전쟁 초전은 우리의 군사적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건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군사적 실패를 겪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죠. 어느 나라나 군대를 키우고 전력을 강화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미국이 주는 무기를 공여해서 받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가 1970년대부터 변합니다. 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물적, 인적 피해를 보면서 갑자기 미국이 1970년대 정책을 바꿔요. 어떻게? 앞으로 무기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한 게 뭐냐면 당시에 뭐 세계 경제 기구에서 우리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잖아요. 뭐냐면 야 너네는 산업적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공업 위주로 국가를 발전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완전 그때 정신 상태가 우리는 다른 세계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을 선택합니다. 그때 세계 경제기구가 우리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너네 몇 년 안 가서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지 말아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뭘 했느냐? 우리의 군의 발전, 전력 강화를 해냈어요. 냉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처음부터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독자적으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이걸 도대체 과연 세계 역사는 그다음에 전제사 전문가들은 혹은 우리 교수님 같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우리의 저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즉, 한 번 당했던 건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럼 저런 나라들 같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 같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우리는 어떤 벤치마킹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지? 여기에 대한 통찰이 우리 민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그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잘 살려서 하면 되겠다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통해서 6.25 전쟁의 진짜 얼굴을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시선으로 읽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76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이 6.25 전쟁,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꺼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교수님부터 한마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구상에 150개가 넘는 이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웬만한 나라들이 창립되거나 건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평화로운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대개는 불의 세례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격변을 거치면서 이 국가가 탄생하고 성장하기 마련인데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립을 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알려면은 반드시 6.25 전쟁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6.25 전쟁에 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더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될 것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군사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근데 제 채널 특성상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도입해야 되고, 뭘 개발해야 되고, 어떤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가끔 와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그렇게 맨날 뭐 방산이나 무기 개발하는 데만 돈을 쓰면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응? 넌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느냐? 저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보 없이 교육도 없고 복지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제대로 된 복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어요. 이란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시리아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한마디로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보가 한번 우리가 6.25 때 무너져 봤어요. 1950년 6.25에 무너져 봤거든요. 이걸 우리가 또 겪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 국민들은 잘합니다. 기업들도 잘해요. 위에 높으신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국익과 핵심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직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네,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피난길 속 한 소녀의 아픈 기억에서 시작해서 가장 춥고 처절했던 장진호 전투를 거쳐서 동북한행전이라는 거대한 국제정체의 배경까지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입체적으로 읽어봤는데요. 76년이 지나도록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전쟁, 이 역사를 왜곡 없이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이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니 생각이 듭니다. 책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로 북적이는 시간 북적북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